자, 가보자고요. 다음 질문은 22번부터 26번 문제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지문입니다. 일단은 뭐 사회지문에서의 패턴이야 뭐 우리 뻔히 알고 있는 바대로고 그 법률이라든가 경제 같은 지문들이 어쨌든 나오는 영역이잖니. 그리고 이런 지문들은 이해 싸움이 어쨌든 된다. 지금 이 지문도 이제 문제 먼저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지만 법규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법규들의 특징을 상호간에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해서 적용까지 해보는 형태의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모범적이고 표준적이죠.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문제부터 먼저 보자.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일치불일치 나왔고요. 일치불일치에서 선택지를 자 훑어보니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라고 하는 세 가지 양식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선택지 뒤에는 뭐뭐에 비해, 뭐뭐에 따라, 그치? 뭐뭐 가운데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는 것도 눈에 빨리 띄면 좋아. 어쨌든 상호 비교하는 문제구나. 법규들의 특징 파악하는 문제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 A가 어딘지 빨리 보고 오자면 첫 번째 문단의 그냥 내용 자체야. 그럼 뭐예요?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이것의 각각의 특징을 이해해보는 문제인데 참고로 이때도 보기의 내용을 미리 좀 살짝 훑어놓고 가면 지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축이 두 개야. 하나, 수서에 뭐뭐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 디귿 리을은 뭐뭐에 관한 순환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라는 어떤 차이점.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A에 대한 법률을 설명할 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눠서 설명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 흐름이 지문의 어떤 흐름의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정보 캐치하는 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래요. 그리고 또 봤더니 기억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무슨 경우, 그리고 또 니은은 뭐뭐 하는 무슨 계약, 즉 이 녀석들이 각각 뭐의 사례에 속하는 걸 텐데 이들의 어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고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그냥 단속법규랑 강행법규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였던 거거든. 오케이. 앞에서 봤던 핵심 내용들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서 반응하자. 반응의 적절성, 우리가 맨날 그렇게 부르는 녀석이죠. 위에서 설명했던 어떤 법규 중에 하나를 예로 든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 사례를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일 거야. 보면 뭐 할 때는 뭐 벌금이 나오고 뭐 할 때는 무효이고 뭐 할 때는 반환이고 이런 식의 조건들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같은 패턴이겠구나. 같은 법규가 적용될 때이더라도 서로의 어떤 조건에 어떤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거 예상하시고 마지막 또 어휘 문제 나왔네요. 그쵸? 자,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한 문제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까 하고요. 자, 일단 지문 분석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어떤 지문의 흐름이 있는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 흐름에 맞춰서 정리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첫 번째 1문단은 A로 묶여있어. 어떤 상황을 줄 거야. 그치? 상황부터 판단해보자. 자,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오래된 집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런 것들이 약간 바스러지잖아. 그치? 그래서 구멍 송송 뚫리고 구멍 송송 뚫리면 또 다이소 가가지고 방충망 메꾸미 사가지고 붙이면 또 말끔해지고 아무튼 자, 낡아서 파손이 됐는데요.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오케이. 그리고 이건 얘들아 상식으로 좀 알아보. 이거 아직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월세를 사는 거랑 전세를 사는 건 어쨌든 우리가 집을 빌려서 사는 거잖아. 근데 집을 빌려서 살 때 그 집의 뭐랄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집주인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집주인의 물건에 속하는 예를 들어 보일러라든가 뭐 설비류들은 그 집에 붙어있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AS를 해주는 거는 역시 또 똑같이 집주인의 몫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내가 이제 집 구해서 살 때 처음부터 내 집 살아가지고 내 집 마련해가지고 살면 되게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다고 치자면 그런 기본적인 법률도 좀 알아둬야 돼. 그렇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우리 반에 한 적이 없겠구나. 되게 부러웠던 집주인이 있었어. 뭐냐면 신혼집을 전세로 가서 살았거든. 저기 시흥이었는데 어느 날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야. 그리고 처음 선생님이 찾던 그 집은 그 말 그대로 풀옵션이라고 하지 보통 표현은. 근데 나도 그게 웃기는 게 또 딴 얘기인데 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걸 옵션이라고 부르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풀 옵션이면 다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선은 그냥 주는 걸 옵션이라고 부르더라고. 오케이?
이 식탁은 옵션입니다. 그러면 옵션입니다라는 뜻은 고를 수 있다는 뜻일 텐데 여기서 주는 개념으로 쓴다는 거. 아무튼 간에. 자, 풀옵션으로 돼 있는 집이라서 냉장고도 닫혀 있었고요. 내가 처음에 그 집을 들어간 이유도 그런 것들을 안 사도 되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고장이 났어? 자, 고장이 났으면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하잖아. 선생님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진짜 전화를 걸어서 저 여기 사는 세대 그 세입자인데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집주인의 말이 대박이었어. 잠깐만요. 저한테 거기도 집이 있었나요? 좀 찾아볼게요. 와, 쩔지 않냐? 자기 집의 현황을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는 클래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다려보더니 그럼 너무 기다리신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집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수리하시고요. 청구서만 보내주세요 하는 거야. 보통 깐깐한 집주인들은 왜 고장은 났냐? 혹시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야? 완전 쿨한. 고치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영수증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대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짬에서 부유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 있잖아, 그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야, 그게 진짜 멋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치고 나서 이제 집을 떠나고 나중에 옮길 때도, 나중에 집을 어쨌든 딴 데로 구하려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도 집주인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 예를 들어 내가 집주인이면, 내가 사는 집은 A고 내가 B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B가 예를 들어 뭐 2억짜리 집이라고 친다면, 보통 집주인들은 또 다른 내가 중에서 B에 X가 살고 있었는데 X가 나가는 거고 Y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보통은 Y가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X한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손해볼 게 없는 구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나도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집을 또 구해가지고 거기서 또 제 계약금을 10% 내야 되거든. 쉬운 돈이 아니야.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또 구하는 거면 2천만 원을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 보통 그래서 2천만 원을 미리 땡겨서 구하는데 그거는 보통은 얘가 준 예약금 2천만 원을 다시 얘한테 주는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다음에 들어올 세대가 없으면 보통 못 준다라고 배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야. 법률적으로는 무조건 주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줘. 근데 또 그 집주인 또 바이브 나오지. 이사를 갈 겁니다. 왜 머리가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불편한 건 전혀 없었고요. 좀 출근하는 데랑 가까운 데로 좀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셨구나. 어떻게든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그러시더라고. 일단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더니 그러면 혹시 계약금 필요하신 거 아니면 하신 상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했더니 얼마쯤 필요하시냐? 와, 그 한마디. 얼마쯤 필요하시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거기는 좀 더 가격이 높아서 10% 해당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먼저 보내드리면 되겠죠? 네,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잘 살펴가시고 4천만 원이요. 와, 바이브 쩔죠? 일반적으로 이러지 않아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라는 어떤 희망이 잠깐 솟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럽다. 돈이 많으면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구나. 어쨌든 손해볼 돈은 아니잖아. 그 돈은 여전히 집주인한테 있는 돈이고요. 그 돈이 이제 다시 돌고 도는 개념인데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내 집 하나도 제대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선생님 집이 없는 건 아닌데 길거리에 사는 건 아닌데 다 은행집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집은 화장실 한 개와 방 한 개 정도 분량 정도밖에 안 돼서 서글퍼요. 빨리 갚아야지. 자, 어쨌든 이것도 알아도 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어. 그러면 세입자랑 건물주 중에 누가 고쳐야 하는가? 이게 문제야. 자, 문제 상황 보자. 어떤 시설 문제가 있고요. 시설의 보수에 관해서 집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건물주의 책임인가? 아니면 세입자의 책임인가? 전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다? 건물주다. 오케이?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임대인, 임차인 이 정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임대는 뭐한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오케이? 임차인은 뭔데? 빌려받은 사람이야. 그거 구분 잘해줘. 그래서 건물주를 단말로 임대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상으로 얘가 책임 있는 게 탄식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겠지. 그러나 자 보자.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 그게 가능해. 왜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 개인 간의 자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계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니라고 국가에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야. 다만 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 같은 부동산 있지. 그리고 좀 고 가치를 지니는 동산, 예를 들어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등기로 관리한다고 했었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야. 아무튼 그런 경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룰을 만들어놨지만 계약서상에 오케이 이거는 좀 경우가 언제야? 계약상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라면 세입자가 오셔야 된다는 거지. 물론 간단한 게 뭐냐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으로 가겠지.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그렇지. 핵심 질문은 이거네. 이걸 통해서 바라본 건 이걸 보시죠. 뭐야? 법률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서로 충돌이 나는 경우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야. 전형적인 사회지문이라고 말씀드렸어. 지문 흐름도 똑같잖아. 사회지문은 일반적으로 뭔가의 문제 상황을 줘.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기본 지식들을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주지.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자, 가보자. 이 문단부터. 이제 일반론이 나올 거야. 뻔하지 뭐. 사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법이라고 하는 건 들었습니다. 개인 간의 법률이라는 뜻일 겁니다. 앞에 사는 개인이라는 뜻이니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정의했지. 그리고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특징이야. 사법의 경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대. 그리고 이 원칙이 무슨 뜻인지 좀 읽어보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야. 오케이. 내용은 뭐였어? 이걸 당사자 스스로. 그럼 여기서 또 당사자는 누군데? 그 계약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에서는 또 다른 경우이겠지만,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조건 붙었잖아. 조건이 붙었어. 법률 규정과 어긋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겠지. 좀 극단적인 경우로 설명해 볼까? 살인 청구 같은 거잖아. 그잖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근데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저기 북한 쪽에 누가 있어. 내가 죽이면 한 사람당 1,000원씩 모아가지고 전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두는 걸 개념으로 너 300억 줄게. 죽여줘. 맞지? 딱 그거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법률을 규정하고 내용은 사람 죽여달라는 계획이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돼. 오케이. 이럴 경우에는 이퀄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사법의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건 극단적인 얘기고 사법도 아니야 그건. 자, 이처럼 정리.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뭐라고 부른다? 임의법규라고 불러. 오케이? 이거의 바로 뭐다? 임의법규였어. 뜻은 무슨 뜻이래?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오케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은 임의법규야. 됐어? 오케이. 첫 번째 거 나왔어.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야. 오케이.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야. 오케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봐봐. 당사자들 간에 정하지 않은 내용,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돼. 이거는 법률이 적용되는 거야. 자,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얘들아, 이해했어? 이 녀석의 임의법규의 특징이지 지금 이게. 임의법규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거기서 벗어난 것들을 계약을 우선으로 바꿔낼 수 있다. 알겠죠? 방금 봤던 것처럼요. 원래대로라면 임대인이 붙여줘야 되지만 세입자가
고치는 항목을 넣어놨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리고 선생님, 그럼 왜 서입자가 굳이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하나요? 보통 세를 주는 건물주가 갑인 경우가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전셋집 가면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어. 신혼이니까 막, 그치? 웨딩 사진 찍고 그 벽에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획서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벽에 못을 박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걔가 그게 세부사연이야. 선생님 계획했던 첫 번째 그 집은 아까 그 마음씨 좋은 그분 말고요. 선생님 맨 처음 계획했던 집은 못을 박지 말래요. 그래서 물어봤지. 시계도 못 걸어요? 아, 시계 하나 정도는 괜찮대. 시계 하나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실에 있는 시계 하나만 탕탕탕탕 걸어놓고 나머지는 벽에 세워놓고 살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최근에 집을 샀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려서 샀는데 샀을 때 선생님 집과 집을 삼과 동시에 뭐도 샀냐면 드릴을 샀어. 유선 드릴 힘 좋은 거 있지? 그래서 두번 빵빵 뚫어가지고 거실에는 TV 부착해놓고 선반 말고 선생님 컴퓨터 방에는 벽에 패그보드라고 하지? 구멍 뚫려 있는 거 그거 이케아에서 사다가 빵빵 두 개 크고 막아놓고 거기에 막 걸고 옆에도 선반 딱 달고 구멍이랑 구멍은 있는데 다 뚫어놨어. 원풀이를 했지 말거든. 선생님 말투가 묻더라고요 옆에서. 그렇게 뚫고 싶었냐고. 뚫고 싶었어. 그래서 막 뚫고 행복했었어. 지금은 굳이 더 뚫을 이유는 없으니까 안 뚫는데 그렇지 조그만 소품 하나 걸려고 해도 선반 하나 달라고 해도 불가능해.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가 낸도로이드라고 하는 조그만 인형을 모으는 걸 취미로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떻게 써냐면 그 벽에 이렇게 선반에 진열을 하고 싶은데 선반을 못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하드보드지 있지. 문방구에서 하드보드지를 사고 폼 이렇게 딱딱한 스티로폼이 있어. 그걸 사서 붙여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벽에 거치를 했어. 우리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뚫어. 필요해 뚫어. 신나게 뚫고 있어요. 자, 아무튼간에 그래요. 내 집을 살면 뭐가 좋다? 구멍을 뚫어도 된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바로 이런 게 해당하는 거래요. 좋아요. 자, 2분단까지 푼 문제 없죠? 3분단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쉬우니까 넘어가자 다음 거로. 그러나 오케이 차이점.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거나 혹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대요. 오케이 이번에 살펴볼 포인트는 이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보자. 첫 번째 법률과 어긋난 이거를 우리 편의상 그냥 앞으로 X라고 칠게요. 오케이?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X 하게 되면 이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두 번째로는 효력이 부정되는 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대. 얘들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우선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 하나씩 라인을 맞춰보자. 첫 번째,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두 개를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불이익은 온 하지만 효력도 계약의 효력도 쓸게요. 온이야. 즉 잘못한 건 맞지만 벌금 내면 인정.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퀄 단속법규라고 부른다. 앞에 단속이라는 말이 붙은 거 보이시죠? 법규.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 단속법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야.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개인 소유를 직접 하는 것. 왜냐?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겠지? 집의 정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집이 원래는 예를 들어 평균 시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후려치고 싶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후려치는 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인중개사는 벌금을 내지만
대신 그 집 자체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일 거야. 당연하게도 집이 그렇게 해서 계약 무효가 돼버리면 그 집을 산 사람은 졸지에 길바닥에 가야 되는 거잖아. 속았든 속지 않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일 거야. 오케이? 이런 개념자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 이거 기억 나왔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 규정은 뭔데? 단속법규. 공인중개사와 고객의 체결한 매매계약.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이 결론적으로 단속법규네. 그치? 이렇게 해도 되지. 기억 단속법규의 케이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고요. 벌금 누구에게?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고 대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조건들이야, 그치? 지금 이거 다 조건들이야.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서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유가 뭐냐면 급부가 인정되기 때문이래. 자, 이런 데서 조심해야 돼, 그치? 용어가 나왔거든. 급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오케이? 쉽게 말해서 이 핸드폰 내가 50만 원 주고 너한테 팔게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했으면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급부라고 부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급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봐.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했겠지. 자, 급부 설명해 놓으시고 3문단까지 가봤습니다. 자, 4문단. 4문단은 일부러 옆에 쓸게요. 그리고 5문단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 한편. 그렇지. 예상대로 우선 다음에 한편 나온 거죠. 또 다른 챕터입니다.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자, 이것도 뭐지? X지? 오케이? X일 때, 이번 경우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케이, 이번에는 법적 불이익은 당연히 있고요. 그럼 뭐가 먼저 그랬지? 보이시죠?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가 부정되는 계약. 잠깐만. 선생님 앞에 불정이라고 써놨었네? 아무도 왜 태클을 안 걸어? 오라고 쓰자. 효력은 X인 경우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거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했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은 급부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은근슬쩍 보여주는 차이점들은 뭐가 된다? 출제 요소다. 그치? 알아두시고. 여기 부정이라는 거 붙어 있는데요.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아니 아까 쌤 바꾸신 거. 아까 내가 바꾼 거에 뭐가 미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까 쓴 게 틀린 건 아니었고, 법적 불이익은 일단 둘 다 인정. 그런데 여기서 한편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 한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두 개의 케이스가 다르다는 뜻이거든. 이 두 개를 구분하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이건 선생님의 설명이 미진했다. 미안. 오케이. 그래서 계약 여기서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고 말했으니 참고로 이 케이스는 급부 의무가 인정된다. 여기 실제로 그 말도 있었죠? 이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뜻이야. 언제? 단속법규일 때는 급부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긍정돼. 하지만 지금부터 볼 이 녀석은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강행법규라고 불러. 이거는 강행법규. 자, 이렇게 서로 차이점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문제 출제 포인트가 잡히겠지. 우리는 그리고 이게 이 제품 지문 전체의 중심인 걸 알고 있어. 오케이? 가자.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은 강행법규인데요.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 아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그거 다시 한번 소환해볼까?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랬으면 안 죽여도 돼. 안 죽여야지. 그거 위험한 거잖아. 그치? 그래. 이 경우 불가능해. 급부는. 이미 급부를 이행해서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근데 여기서 다시 조건이 붙지. 만약 급부가 이행돼 버렸다면, 그러니까 불법이 저질러진 거야. 예를 들어 진짜 딴 세상 보내드리고 왔어. 그치? 하필이면 그 예문을 들어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면 요즘 재산적 이익이라고 설명했네.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 요구할 수 없지. 그렇지? 급부가 이행되면 부당 이익이 생기고 그 부당 이익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대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한 거지.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야. 자, 연결 관계를 잘 봐. 자, 잠깐만. 제가 여기서 니석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러니? 반환 요구하는 급부 요구지. 그치? 미안해. 정신 차려야 돼. 자, 부당이익이라는 급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줘버렸어.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그 예문도 나오고 있을 거야.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이 바로 대표적인 강행법규야. 예를 들어 의사와 나 의사 간의 동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나라에는 의료 면허제도라는 게 있지.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네. 왜냐?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일 거야. 근데 전혀 의료와 상관없는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너 내 친구야. 너 의료 면허권이 있는데 나한테 돈이 있거든? 동업하자. 우리 병원 세우자. 불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 그치? 여기서도 니은이라고 했지만 이 니은은 결론적으로 뭐다? 강행법규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이 니은에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부정된. 자, 이번에 밑에 쓸게. 효력이 부정된. 그리고 당연하게도, 되게 당연하게도 급부도 부정될 거야. 굳이 안 봐도 비교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이행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을 거야. 다만 문제는 언제나 내가 돈을 줘버렸을 때, 그치? 돈을 줘버렸으면 다시 내놔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만 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그래서 대신 반환 요구는 가능해. 너 돈 가져갔잖아. 우리 둘이 동업하면 안 되는데 나 벌금 때려맞았어. 돈 다시 줘.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5문단. 이제 완료됐어요. 그러나 또 차이점이야. 뭐가 또 경우가 있어.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자, 일단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조건. 그럼 그 결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급부의 내용이 위주집회 시작처럼 혹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극단적인 경우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일 때, 오케이, 이건 조건이 이거였던 거야. 언제?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일 때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거겠지. 계약을 하자고 한 사람도 처벌이고 받은 사람도 처벌이고 오간 돈은 다 작살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고 넘겨줄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야.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부정.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6문단으로 마무리합니다. 국가가 개인 간의 개입에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사회의 질서, 공공복리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야. 그치? 자, 국민들 개개인의 계약은 뭐여야 한다? 자유로워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계약자의 원칙이야, 원래. 근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일 때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할 때. 그치? 위주집회가 돌아다니고 뭐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청부살인이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일단 막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 오케이. 지금 우리가 봤던 게 강의가 뭐야?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에서의 계약 침해인 거지. 침해라는 표현보다는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법규를 임의법규, 간접법규, 강행법규, 그리고 강행법규에서 부정되는 경우까지 다 나눠놨느냐?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지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핵심적인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어때? 우리가 작년 지문하고 재작년 지문 풀었을 때보다는 훨씬 이번 지문 세트가 전반적으로 할만하지 않냐?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2015년, 2016년 지문 기출로 가잖아? 쌤, 제가 천재가 된 것 같아요. 형들 막 100점 맞고 이럴 거야. 근데 그게 참고로 정상이다. 그때는 1등급 컷이 100점이었거든. 근데 그것도 참고로 우리한테 어려운 시험이야. 왜냐? 그런 시험은 틀리면 등급이 훅 떨어지는 거거든.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자, 아무튼 간에. 첫 번째 문제부터 일치불일치 정리하러 가자. 첫 번째 문제.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서는 계약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그렇죠? 임의법규 어디다 써서 임의법규의 경우에는 계약이 먼저 적용된다. 계약이 우선 적용, 맞지? 2번.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 또 말씀드리지만 부합, 결부 이런 말 조심하라고. 부합되는 건 잘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임의법규는 자유로운 녀석이고 단속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로운 건 임의법규지. 맞죠? 3번.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닌데 이 모든 법규들이 싹 다 계약에서의 비례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지? 그럼 3번이 정답이네. 너무 쉽지 않냐? 오케이. 세 녀석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비례 원칙이었던 거야. 네 번째.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 단속법규로 충분한 걸 강행법규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 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되도록 설정해놨으니까. 마지막 5번.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져. 그렇지? 강행법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급부 의무가 부당이득 다 똑같은데 반환 요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이라고 다시 한번 써놓자. 불가능한 경우가 나눠진다. 언제? 조건은 이럴 때. 그치?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3번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을 참고할 때 ADH된 무슨에 대한 답. 자, 이제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봤던 A의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 임의법규의 케이스야.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의 답도 알고 있어. 만약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해결하는 거지만 그 내용을 굳이 계약서에 써놨다면 세입자가 해결하는 거겠지. 알았지? 자, 기억부터 가보자. 계약서에 수선 내용이 없으면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뒤에 읽어보지도 말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임대인이 해주는 거겠지? 즉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겠지. 됐죠? 기억 동그라미. 또 니은 똑같이 없는 경우인데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질 리가 없잖아. 세입자가 왜 수선 의무를 줘? 땡이지? 오케이. 세 번째, 이번에는 계약서 안에 세입자가 수선하는 내용을 넣은 경우야. 그런 경우라면 누가 수선 의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당연하게도 이 역시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했지만 불이익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네 번째 리을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너무 쉽죠? 오케이. 선생님이 놀라웠던 사실은 이 문제의 정답률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냥 지문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헷갈리는 거지.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을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이 아까 뭐부터 말씀드렸어? 이 지문은 사이 지문이고 내용들을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건데 그 세 가지에서 조건절이 붙을 거야 라는 거.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우리 신경 쓰고 읽으면 이게 보인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봐봐.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안 봐도 밀려오네. 둘 다 법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고, 맞지?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계획의 효력은 이쪽에서 인정되지만 이쪽은 인정되지 않아. 가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1번 정답! 끝! 됐잖아. 얼마죠? 그치? 근데 2번부터 뭐가 문제인지 보자.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거는 이쪽이지, 그치? 무조건 급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말했어. 3번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익을 반환 요구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었지만 반환해야 한다는 말한 적은 없어. 4번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건 니은만 그런 거지. 그치? 기억은 효력이 약간 많이 되지. 부정되는 건 이쪽은 부정, 이쪽은 계약 내용은 이행된다고 했었으니까. 마지막 5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아니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지. 다만 문제는 그게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던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반응의 적절성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가자. 농지를 빌리려는 A가 있고 농지 주인인 B가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A가 뛰어들어와서 야, 내가 그 농지를 사가지고 이번에 공장을 좀 세워볼까 해. 안 되는 거야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주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용지 필지라는 게 설정돼 있거든.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 구역에 맞는 설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 혹시 심시티라는 게임을 아는 사람? 해본 적 있으면 그 녹색으로 설정하는 주거구역과 파란색으로 설정하는 상업구역, 노란색으로 설정하는 공업구역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지? 처음 들어? 심시티에서 그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나 심시티 완전 사랑하는데. 심시티로 이틀밤도 해본 적 있지. 아무튼 간에 난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용지가 다 결정돼 있고 모든 시설들은 그렇게 맞춰 들어가야 돼.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 최근에 뉴스에 망했네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더라고. 뭔가 봤더니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아파트 13층에 살아.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기본적으로 원래 주택단지, 주택지역에서는 일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거든. 내 건물로 인해서 옆집이 예를 들어 옆집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집은 그렇지 빛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지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중에는 이런 식의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 일조권에 대한 보장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게 주택구역에 대해서는 되게 엄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다시 어떤 사람이 집을 사서 아침에 14층에 딱 들어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 갑자기 부시더니 건물이 이렇게 큰 게 올라가더래. 참고로 이 집 베란다는 이쪽 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두 개의 간격은 참고로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cm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밀착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건물이.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아파트 앞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지어도 되는 거였어. 왠 줄 알아? 지금 이 집 건물이 들어간 땅 필지 자체가 상업지역이었거든. 상업지역에 주택을 짓는 건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집은 다 팔아먹고 치우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치? 벽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베란다를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 이제 망했어요. 이 집은 이제 팔리지도 않을 거고 집값은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 살 때도 진짜 알아봐야 될 게 정말 많아. 집 살 때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 이 집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딴 말 안 해.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 수입할 때마다 그게 다 퍼센트로 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건수가 중요하거든. 물론 이 세상에 정말로 좋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 일부들이 항상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항상 문제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들도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나쁜 선생님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똑똑해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집을 살 때 덜컥덜컥 막 하지 말고 집이 예뻐 보여요 그런다고 하지 말고 물 새는 데는 없는지, 그치? 하자가 있어서 이거 볼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필지는 적합한지, 이 집이 누군가가 대출을 이미 실행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깡통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거 다 알아봐야 돼.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지? 축하합니다. 어른의 세계가 바로 이런 데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고민을 해야 돼. 아무튼 그래.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 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합의를 했어. 두 사람도 그래 봅시다. 땅값만 잘 쳐준다면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뭐 했어요? 지불했습니다. 오케이. 지불을 받음.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죠? 이거는 나중에 부당이 관한 청구권이 성립하느냐의 문제일 거야. 그리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는데요.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유효된다 라고 말했는데, 얘들아 일단 이 상황부터 먼저 이해하자. 이 상황은 임의법규야 당속법규야 강행법규 상황이야. 참고로 공장을 세운다는 건 지금부터 뭐라고 썼냐면 농지법을 위반한이라고 표현했어. 법률을 위반했지. 그럼 무슨 법규야? 무슨 법규에 적용을 받아야 돼? 강행법규지. 그렇지. 이건 강행법규 상황이야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 강행복귀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야? 급부 이행 자체가 어쨌든 부정돼. 오케이? 즉 빌려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문제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이 가동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사건, 즉 이 농지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읽어보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판결하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는 거야. 상황을 이해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자, 첫째. 법률을 위반해서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됐지. 1번 벌금. 빌려준 사람이 누구죠? B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어. 이게 뭐죠? 법적 불이익. 오케이?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무효래. 2번 무효라고 했어. 자, 이걸 다시 한번 옆에다 다른 단어로 써보자. 이거는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 나가면 돼. 두 번째, 무효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강행법규 아니야. 이해됐지? 세 번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돼. 어허! 세 번째, B는 A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지금 이건 뭐가 인정된 거라고 변형할 수 있어. 요거지.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 효력이 부정되고 급부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쵸? 오케이. 아무튼 효력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 거야.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요 케이스야. 그치? 오케이, 판단됐어. 그리고 마지막,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그래서 그 이익도 반환해야 돼. 네 번째, A가 B에게 이익도 반환해야 돼. 다 돌려줘. 오케이? 그걸 쓰면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계약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거 소리일 거예요. 그쵸? 너희들의 계약은 애시당초 무효야. 원래대로 돌려놔. 근데 만약에 그게 반사회적이었다면 그 부당 이익조차 환수를 시켰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그래. 이 케이스는 강행법이긴 한데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맞지만 그걸 반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거겠네. 자, 그렇다는 걸 이해했고 그러면 우리가 알리는 밑에 있는 말이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1번부터 가자.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았겠지. 사법의 적용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법은 원래 계약 자유니까. 두 번째,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니야. 효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인정되는 게 강행법규의 특징이었잖아. 그치? 효력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어? 2번 땡.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다. 잠깐만. 이 말을 좀 바꿔보자.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규제하기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뜻이잖아. 즉, 이 앞단계가 뭐였냐면 단속법규고, 단속법규는 불이익만 주고 인정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불이익도 주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 원칙의 특징이었지. 오케이? 3번이 정답이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4번, A가 농지를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지. 만약에 비부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었다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았을 거야. 마지막 5번,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맞죠? 부당이익 청구권, 반환 청구. 그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반환 청구가 있는 건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데. 아무튼 부당이득일지라도 반환 청구는 가능하게 설정했던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보기 적용 문제까지 풀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휘 문제는 이걸 단순하게 한 마디만 더 보태드리자면 이거 서술어 문제지, 그치? 그리고 서술어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리고 다니는 아이를 신경 써라라고 선생님이 노래하고 있어. 뭐야? 주어 말고 목적어나 서술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지 따져보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진다라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문장에서 잠깐만 본 김에 제대로 보자. 그렇지? 수선할 건물주가 수선의 의무를 지는 거야.
의무를 지다. 즉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의무라는 뭔가를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나 책임과 의무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관념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지는 경우는 몇 번? 5번. 부담을 지다 라는 연결되는 거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뭐 정답률 86이었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문들 수로록 하고 다 풀었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지문 남았어요. 뒤에 보자. 딱 세 문제밖에 없거든? 그래,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딱 세 문제. 32번부터 34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시고요. 시간 많이 못 드려요. 미안해요. 대략 한 4분에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풀고 선생님이랑 답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